네, 대통령 후보 초청 네 번째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리더십, 정책 검증을 벌이면서 격돌했습니다. 뜨거웠던 4차 TV 토론 회의 분위기와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토론회 어제도 특히 손석희 앵커가 명진행자 앵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쨌든 네거티브 공세를 줄인 대신에 자신의 공약을 좀 알렸고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는, 좀 이전보다는 다소 좀 3차 토론회, 3차례 토론에서 좀 집중됐던 그 문제점들이 좀 개선된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우석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게 사실이고, 사실 예. 그게 3차 때 실망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3차 때 같은 경우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4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수박 껍데기만, 알맹이는 놔두고 껍데기만 좀 맛을 보는 그런 정도로 했다는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어제 그 여러 가지 면모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TV 토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현실 정치를 어떻게 그 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장님 보실 때는 어느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거티브가 좀 줄고 정책 토론 쪽으로 조금 발이 옮겨졌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우리 김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더 들어가지 못했고 한 발 더 깊이 답하지를 못한 그 답답함은 여전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그 후보들이 대표 공약이라고 하는 일자리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대표 공약의 내용이 매우 허접하게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거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다음번에 이제 경제 분야하고 사회 분야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용과 형식은 좀 다른 겁니다만은 형식 면에 있어서 그 후보자들이 굉장히 오만하거나 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건 굉장히 큰 좀 눈에 거슬리는 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이 2주 좀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먼저 관련 화면 보고 오시죠. 함께 보시죠.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시? 뭐 잘못될까 봐 그렇습니까? 드디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적폐연대가 형성되나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보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단일화 할 일 자, 없으니까.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권 후에는 정말 담대한 협치, 연정,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 후보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아니, 그 생각도 없는데 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해야지. 심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굳세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굳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사람이 힘내세요. 합된 것 같아. 네, 대선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후보들은 단일화에 선을 그었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심 후보가 말씀하신 굿세어라 유승민 하는 게 상징하는 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심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유승민 후보를 논개 작전 해가지고 결국 뭐 이게 흐려놓는 그런 그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속내가 드러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제는 문재인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에게 확인하는 그것이 그 전체적인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걸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걸림돌이 결국은 반문 연재가 실체적으로 단일 후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대 변수이자 걸림돌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근거를 남겨놓고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해놓고 안 되게 하면 더 좋고 되더라도 나중에 빌미를 잡아놓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극적으로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반문 그러니까 다른 당 쪽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1대1 구도에서는 거의 힘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결과를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꼬을 수 있는 연행책을 꼬을 수 있는 누군가의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겠죠. 네, 부장님. 어제 아까 보신 대로 홍 후보의 말이 많은 웃음을 자아내긴 했지만 상당히 좀 의미는 있어 보이는 얘기 같은 게 이제 각제 도생하려고 바른정당에서 살길 찾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시죠. 이 정치는 현실하고 명분이라는 두 바퀴 위에 올려진 마차 같아서 예. 두 바퀴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가야 이제 되는 거죠. 어느 한 바퀴가 작거나 없으면 마차 못 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단일화가 요구되는 쪽으로 상당히 바퀴가 이제 굴러가고 있죠. 예. 각자 도생 차원에서 바른정당 내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현실이고 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현실이고 그 현실은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김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분 쪽에서 단일화를 하기 위한 명분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선거에서 이기고 싶고 힘을 모으고 싶지만 그거를 만들어낼 그릇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갖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로부터 후보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앞에서 없고 뒤에서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성사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 네. 두 번째로는 그 후보들이 다 이제 입장을 갖다 너무 명료하게 단일화 반대쪽으로 지금 너무 많은 길을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뒤집는 것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그 사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물밑 논의를 하고 명분을 만들어내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는 지금 문재인 후보 쪽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다 정말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꼭지를 따기가 쉽지는 않은 시간이 상황이다. 많지 않아서 명분을 또 만드는 것도 좀 쉽지 그렇죠,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강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각 후보들이 지금 얘기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당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후보들 자신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기반은 반문 정서가 지금 계속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꼬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연행책에 있어서도 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든 국가의 재상의 인을 가지고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대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은 뭐 김종인 대표나 이런 외곽에 있는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당내 분위기들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있고 되죠. 일단 뭐 세 분도 다 저렇게 정색하시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쉬워 보이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단일화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시간적인 한계 부분은 약간 좀 그 현실적이긴 한데 그것이 완전히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나만 더 보십니다. 여쭤보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 내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됐다 치면 민심 이동이 표심 이동이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친다고 그런다면 합리적 정치 세력, 중도 정치 세력, 그다음에 지역 갈등을 뛰어넘는 어떤 연합,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네 번째 토론에서도 그 안보 이슈가 또 뜨겁게 화제가 됐는데 일단 관련 발언 화면을 보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말 안보 무능 정권이었습니다.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핵미사일 기지들을 선제 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뉴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중국의 그런 삼각 공조가 필요한 거죠.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십니까? 코리아 패싱.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황교안 군한대행한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중국 신문에는 관영 신문에는 선제 타격도 핵미사일 선제 타격 된다 이런 식으로 난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 부끄러워하셔야죠. 네, 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했던 저 말들이 오늘 그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코리아 패싱을 물었을 때 무슨 얘기하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얘기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무능하게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얘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많이 되던데요. 일단 그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안 패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퀴즈식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건 알았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안보 정책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어제 안보 그거는 송민순 문건과 전 장관 문건과 관련해서 자질 논쟁에서 안보 논쟁으로 완전히 바뀐다, 전향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양쪽이 너무나 평행선을 가고 있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본인들이 있던 그 정권은 미화하고 상대 정권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DJ 노무현 정권에서 핵을 만들게 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그걸 막지 못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몰아세우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안보 문제는 이 논쟁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단에 대해서 워낙에 차이가 있고 대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막 사드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안보 문제만은 국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고 그런 면에서 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향적인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 이슈에 대한 대립 어떻게 보셨는지 부장님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거 정권 탓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정권 자기하고 다른 특정 정권을 갖다 지목을 해서 서로 이제 반대 정권을 이렇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죠. 있는데 이 외교 문제, 특히 우리 안보 문제는 말이죠. 국제 문제이고 국가적 문제입니다. 정권 차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죠. 우리나라가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오고 그렇게 가벼이 여겨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정권의 무슨 잘못도 뭐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이 웬간에서는 뭐 대단한 위치를 갖다 점하지 못하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외교나 이 안보 문제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경우에는 미국, 중국이라는 세계적인 강대국 사이에 그리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집요하게 핵 개발을 하고 핵 배치를 하는 일련의 연속선상에 우리 정권이 바뀐 것이지 우리 그 정권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거나 바뀐 거라고 추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조금씩 실패하는 쪽으로 지금 물려 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때 명백하게 성공했는지 어느 때 명백하게 실패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속선상으로 실패 쪽으로 좀 끌려 들어온 겁니다. 예. 따라서 어느 때라고 자꾸만 탓을 하는 거는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그렇죠.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민은 미래나 평화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힘을 갖다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갖다 듣고 싶은데 후보들은 나와서 계속 한 측면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저거는 다음 토론서부터라도 후보들이 정말 건설적인 생각을 갖고 건설적인 진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적인 대안에 이르기까지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앞으로의 기대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또 어제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입으세요 그랬더니 홍 후보가 버릇없이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서로 표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난번엔 초등학생 그 논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저작거리 논쟁 같아요. 그 막 얘기하다가 내용하고 상관없이 왜 반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싸우는 그런 형식 같아서 좀 씁쓸한데 결국 어제는 뭐 양쪽에 다 문제가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 그 질문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것과 함께 태도 자체에서 굉장히 좀 그렇다. 결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검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좀 오만한 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TV 토론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반문 정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문재인 대표는 이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음은 고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저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부분이? 오늘 이제 원전 부분도. 예. 이게 이제 3차 TV 토론 때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헤매지 않았습니까? 공세가 집중이 되고 막 태도 바꾼 거 같고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본인이 쩔쩔쩔쩔 맸죠. 그리고 그만하세요. 그만 괴롭히세요. 뭐 그랬지만 어저께는 문재인 후보한테 집중이 되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약간의 그 태도면에 있어서 에러들이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세 집중이 이제 우선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도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가 짜증나고 감정이 나더라도 말을 잘 해야죠. 그리고 저 TV 토론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유권자인 국민들한테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 선보이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란 말이죠.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토론인데 거기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태도 앞에 저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뇌물 부분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또는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 뇌물이 오고 갔느냐 아니냐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드러난 거는 검찰 측의 주장과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양쪽의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팩트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 문제도 비교적 저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 분명한 거는 당시에 그 640만 불이 가족한테 건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주장만 있는 것 같고 계속 감정 싸움하고 거기서 이보세요 그러고 그래서는 곤란한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여튼 다음 토론서부터는 인내심을 갖다 꼭 발휘를 하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경제 현안 얘기였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그거를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요. 줘도 4조 3천원 1년에.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만들어서 개천에서도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미시적인 기업 경영하고 거시적인 국가 경제는 다른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없고 우리 청년들 알바로 고생할 때 정부가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안랩에서 올해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95년부터 2012년까지 안랩을 직접 운영을 하셨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안랩 직원들이 지금 이 포괄임금제는 10수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네,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일단 각 후보들의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밋빛 어떤 그런 공약은 좋은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수치화 시켰는지를 주고받다가 정책본부장 토론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들이 다 뭐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대표적인 비판을 받는 부분이에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퍼주겠다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얘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럴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경제학자 출신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뭐 정약용을 존경한다 이런 롤모델한다. 그래서 실사구구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문재인 후보의 태도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뭐 홍준표 후보와의 얘기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 4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얘기하기를 7급 7호봉에 준해서 이걸 짰다. 7급 7호봉 월급이 4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면서 결국
우리 그 정책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태도는 정말 그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 그런 태도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 뭐 강 국장이 얘기하셨지만 인내의 부분들도 있지만 정성을 좀 보여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굉장히 어제는 손해를 많이 본 그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요. 구급 초봉도 지금 너무 넘쳐나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7급 7호봉을 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맥락에서도 어긋난 네, 말이죠. 어긋났죠.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하여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문 후보나 홍준표 후보 양쪽을 뭉뚱그려서 말을 하면 일자리가 대표 공약 아닙니까? 근데 대표 공약이 가장 대표적으로 허접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숫자도 무차례대로 모르고 계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었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제 토론의 백미는 저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토론화되는 분위기를 갖다 처음으로 느끼게 해줬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이 정도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돈 갖고 되냐. 재원 마련까지는 가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질문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 토론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갖다 저기 정책본부장한테 해봐라. 그거 실무자가 한 건데 대통령이 어떻게 숫자를 다 아냐. 뭐 홍준표 후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표 공약인 만큼 명확하게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게 우선에 지적할 수 있고요. 저는 어저께 저 토론을 보면서 두 번째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정부 자리는 일자리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정부를 우리가 가질 것이고 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81만 개의 일자리, 그중에서 17만 명이 직접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기업이 공공부문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공무원으로 충원이 되는 거냐라는 걸 갖다 문 후보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한 번 충원이 되면 절대 줄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평생을 갈 자리입니다. 자기 임기 5년 동안 21조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30년, 40년을 일을 하게 되면 그 재원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OECD 평균보다 복지 예산 적고 공무원 숫자 적기 때문에 늘어날 여지 많고 있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띄울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일자리만 늘린다. 예를 들면 뭐 거는 복지 공무원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교육에 얼마가 더 예.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갑돌이 을순이 다 뽑습니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충원하는데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숫자만 늘리겠다고 하면 옛날 새마을 치료 사업하고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경제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거고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그것은 전형적인 사장님 마인드다. 이런 반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어제 그 기업가 출신의 그 안철수 후보와 노동자 출신의 심상정 후보 대립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어찌됐든 공격받는 건 기업가 출신이죠. 그런 면에서 어제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장면 자체가. 어찌됐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월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공무원연금 비롯해서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뭐 노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월 4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매년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나중에 국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규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할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 영역에 있는 에너지를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 좀 나와줘야 하는 거. 그래야지 국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안 갖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일자리 논쟁 자체가 굉장히 허접하고 좀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일자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해법은 너무나 부실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그걸 왜 중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자리 부분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이 같이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어느 몇 대 몇 이런 정도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전체 파이를 얼마나 키우고 소비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이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전제하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 거지. 일자리를 숫자로만 매몰돼 가지고 세금으로 그걸 다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속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떤 공약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죠. 그 OECD 국가 평균하고 우리를 갖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좋은 비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OECD 가입 국가고 지금 국민소득이 충분히 높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낮은 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고 지금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충원을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왜 자꾸만 내 공약집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때 내용을 갖다 조금 그렇죠.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그래야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이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보좌진 심부름 논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화면 보고 오시죠. 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뭐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또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안 후보님도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자, 이건 안 후보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 아내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은 김미경 교수한테 그리고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저도 같은 우리 이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최순실하고 공유를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으니까 최순실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뭐 최순실과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비하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적절하다 보시는지 어떻게 좀 지금 보세요? 국회 회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렇게 그 뭐 심상정 후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사과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뭐 정황이 어찌 됐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어제 저렇게 변명을 계속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결국 영부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역할은 있는데 권한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방카 딸 같은 경우 대통령의 딸 같은 경우에도 비서실장도 주고 뭐 그 전체적으로 백악관에 있는 그 방도 있고 업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현실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슈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동성애 논란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동성애에 반대하느냐고 문재인 후보한테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서 동성애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일단 화면부터 보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물으면.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게 사실상 예. 동성애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차별도 안 된다. 좀 이렇게 상충된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네. 홍준표 후보의 질문과 문재인 후보의 답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해 주시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좀 말려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의 시작점은 군 동성애 문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질문이 살짝 군자 빼고 동성애에 그래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렇게 가니까 그걸 갖다 명료하게 군 동성애 문제하고 일반적인 걸 갖다 분리시켜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문재인 후보도 말려 들어가서 이제 뭐가 뒤범벅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군 동성애 문제, 일반적인 동성애 문제, 동성혼의 허용 여부 문제 예. 이렇게 세 차원이 막 뒤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논란이 뒤죽박죽 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가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곤란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거기 말려든 것 같고요. 그 동성애 문제는 일반적인 동성애 문제는 심상정 후보도 지적을 했지만 찬반을 논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성적 취향의 문제니까 그거는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은 사회적 콘센서스가 조금 더 필요한 문제니까 그건 별개의 논의의 문제고 국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료하게 토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부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차별금지법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뭐 이게 말려든 측면은 있죠. 그런데 명확한 거는 이 동성애 부분이 사실은 이념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라는 거죠.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진보 쪽 그 프레임을 계속 그 문 후보한테 씌우는데 거기에 말려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군대 그 동성애 문제는 사실 그리스에서 동성 군대가 동성을 애인 군대 동성 간에 예.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전투력을 좀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성애도 인정하지 않는데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건 계급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를 그 일반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는 단초를 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확실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